아줌마 몸매 꿀 떨어지네. 가슴 만져도 돼? 등산 중에 성희롱하던 여자가 대한민국 군인 3스타여군. 조폭 인생 종치는 날 동시에 그들에게 펼쳐지는 지옥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게 물든 관악산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 담채화였다. 평일 오전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는 서늘하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낙엽이 발에 밟힐 때마다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권서연은 일정한 보폭으로 흙길을 밟아 나갔다.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20대 청년보다 가벼웠고 등산복 아래로 드러난 실루엣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강인함 그 자체였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은 맑고 투명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만 가지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서늘했다. 그녀의 현재 직함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최초의 여성 수도방위 사령관.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과거 그녀가 거쳐온 길은 남성 군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특전사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최초의 여성 팀장이자 부대장 출신. 그녀의 손에서 수많은 전술이 탄생했고 그녀의 지휘 아래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았다. 백호라는 이명은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상징했다. 그런 그녀가 모든 계급장을 떼고 이 조용한 산을 찾은 것은 잠시나마 그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별 셋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상황실은 단 1초도 잠들지 않는다. 서울의 하늘과 땅 그 아래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방어해야 하는 임무. 보고서, 결제, 회의, 훈련 지휘.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에서 벗어난 이 짧은 휴가는 그녀에게 유일한 호흡 구멍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등산은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자 명상이었다. 자신의 육체가 자연의 거친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하고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사고를 깨끗한 공기 속에 정돈하는 시간. 그녀의 감각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보다 이 고요한 산 속에서 몇 배는 더 예민하게 작동했다. 바람의 방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미세한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 흙내음 속에 섞인 희미한 습기의 냄새까지. 그녀의 오감은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습관이었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갈고 닦았던 본능이었다. 연주대를 향해 오르막길을 타던 중이었다. 평화롭던 산의 정적을 깨는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멀리서 뭉개진 소리였지만 코너를 돌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불쾌하게 다가왔다.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 고성과 욕설, 그리고 유리병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까지. 권서연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산을 오염시키는 소음이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그저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갔을 것이다. 사령관의 지위에 오른 이후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은 지휘관의 덕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음은 등산로 한복판, 넓은 바위가 있는 쉼터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다른 등산객들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그 소음에는 단순한 흥겨움을 넘어선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등산 스틱을 고쳐 쥐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발소리를 죽인 채 접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산짐승처럼 조용하고 은밀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시야가 트였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가히 난장판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너른 바위 위 등산객들이 쉬어가야 할 평상 주변으로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값싸고 번쩍이는 운동복, 팔뚝과 목덜미에 얼룩처럼 번진 문신,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신발과 아무데나 내뱉은 침자국. 그들 앞에는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등산로 주변에 그대로 버려져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휴대용 음향기기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노골적인 시비를 걸고 있었다. 아, 씨발. 할배요. 좀 빨리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길 막히잖아.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던 노부부를 향해 고함을 쳤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 길가로 비켜섰지만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저기요,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용기를 낸 듯한 젊은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깍두기 머리를 한 사내가 벌떡 일어나 학생의 멱살을 잡을 듯 위협했다. 뭐야, 이 새끼는? 지금 우리한테 훈계질하는 거냐? 학생이면 곱게 공부나 할 것이지 어디서 어른들 노는데 끼어들어. 학생은 겁에 질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권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것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었다. 타인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자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도방 위사령관 권서연이 사라지고 707 특수임무단장 백호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소리를 죽이고 접근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당당하고 일정한 속도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뚜벅뚜벅. 낙엽을 밟는 그녀의 발소리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잠시 묻히는 듯 했다. 권서연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무리의 시선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시끄럽게 떠들던 사내들의 입이 순간 닫혔고 귀를 찢던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일었다. 무리의 중심에는 유독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 얼굴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그가 바로 이 무리의 우두머리 신림동 일대에서 독사라 불리는 황칠성이었다. 황칠성은 막걸리 잔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자신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는 여자를 흥미롭다는 듯 훑어보았다. 권서연은 그들의 정중앙 가장 어지럽혀진 쓰레기 더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은 황칠성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였다. 첫째, 국립공원 내 음주 및 소란 행위는 불법입니다. 둘째,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셋째, 본인들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들이 직접 수거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마치 부하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듯 했다. 그녀의 당돌한 지적에 잠시 멍하니 있던 사내들이 이내 푹 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깍두기 머리를 한 깍두기가 먼저 나섰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야?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염색한 머리를 까치집처럼 세운 깽깽이가 뒤를 이었다. 그는 권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와, 근데 아줌마. 깡이 장난이 아니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몸매가. 와. 깽깽이의 시선이 그녀의 몸에 딱 붙는 등산복 상의와 탄탄한 하체 라인에 고정되었다. 권서연은 수년간의 극한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었다.
지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육들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예쁜 몸매가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강인한 몸이었다. 하지만 무지한 사내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자극적인 대상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야, 깽깽이.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냐? 근데 진짜네. 깍두기가 희죽거리며 동조했다. 등산복 핏이 무슨 모델 뺨치는데? 얼굴도 반반하고. 아줌마라고 하기엔 좀 아깝다. 누나, 우리랑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 오빠들이 재밌게 해줄게. 그들의 저질스러운 말들이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더럽혔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몇몇 등산객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나서지 않았다. 권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다. 훈련소에서 혹은 군 내부에서조차 여성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무수한 시선과 편견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황칠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이 책임자인 것 같은데. 부하들 관리 똑바로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이 난장판 치우고 산에서 내려가세요. 권서연의 경고에 가만히 앉아있던 황칠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는 190cm에 육박했고 덩치는 권서연의 2배는 되어 보였다. 그가 일어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어이 아가씨. 아줌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황칠성의 목소리는 겉보기와 달리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의 혓바닥 같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던 길 가쇼. 우리가 누군지 알면 이 자리에서 오줌 질질 싸면서 도망가야 할 양반이 겁도 없이 어디서 마지막 경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경고를 해? 황칠성이 한 걸음 다가섰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 괜찮네. 눈빛 살아있는 거 봐. 이런 여자가 밤에는 또 죽여주지. 성희롱의 수위가 극에 달했다. 권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표적을 바라보는 707 백호 부대장의 눈빛이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함부로 하면? 어쩔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황칠성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여자는 좀 만져봐야 말을 듣지. 그의 거대한 손이 권서연의 어깨를 잡기 위해 뻗어나왔다. 바로 옆에 있던 깽깽이도 재미있다는 듯 그녀의 팔을 잡으려 동시에 손을 뻗었다. 누나, 이리 와봐. 오빠가 안아줄게. 2개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켜보던 노부부 중 할머니가 아이고 하는 비명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권서연의 내부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수천 번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반응만이 남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황칠성의 거대한 손바닥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깽깽이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팔뚝을 움켜쥐려는 순간. 권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폭발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물처럼 부드럽고 강철처럼 정확했다. 먼저 깽깽이. 그녀는 뻗어나온 깽깽이의 손목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반바퀴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꺾어내렸다. 우두둑. 관절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깽깽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나왔다.
끄아악. 권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팔이 꺾인 채 무방비로 몸이 숙여진 깽깽이의 관자놀이를 향해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퍽. 둔탁한 소리. 깽깽이는 비명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미동도 없이 널브러졌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뭐야? 황칠성은 자신의 손이 허공을 가른 것을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부하가 눈앞에서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당황한 그가 주먹을 쥐고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권서연은 이미 황칠성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황칠성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곰 같은 그의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지만 권서연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황칠성의 중심축이 되는 오른쪽 다리의 오금을 구둣발로 정확하게 걷어찼다. 거대한 덩치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190cm가 넘는 거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권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황칠성의 턱을 향해 손바닥을 밀어 올렸다. 707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급소 타격술, 장타였다. 콱직. 황칠성의 턱이 돌아가고 거대한 몸이 뒤로 낮아빠졌다. 그는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멍한 눈으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이 미친년이. 형님, 독사 형님. 남은 4명의 사내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와 동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진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한꺼번에 권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려. 전연 잡아. 깍두기를 포함한 4명이 사방에서 그녀를 덮쳤다. 일반적인 싸움이라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하지만 권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4명의 움직임, 그들의 손, 발, 무게 중심을 동시에 읽고 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깍두기의 주먹을 왼쪽으로 피하며 그의 옆구리 늑골을 향해 정확하게 무릎을 꽂아 넣었다. 컥. 숨이 막힌 깍두기가 쓰러지자 오른쪽에서 달려든 사내의 발차기를 팔뚝으로 막아내는 동시에 그의 정강이뼈를 군화 앞굽으로 지시겼다. 악! 뒤에서 그녀를 잡으려던 사내는 그녀의 몸이 낮아지며 휘두른 등산 스틱의 명치급소를 정확하게 가격당했다. 흡! 마지막 남은 사내는 공포에 질려 주춤거렸다.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권서연은 바닥에 뒹구는 소주병을 발로 차올렸다. 소주병은 정확하게 날아가 사내의 이마에 명중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튀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불과 1분. 아니, 체감상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건장한 사내 6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어떤 이는 팔이 꺾인 채 고통에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의식을 잃었으며 어떤 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컥컥거렸다. 관악산의 맑은 공기 속으로 사내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등산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가녀려 보이기까지 했던 한 여성이 조폭처럼 보이는 거구의 남자 6명을 맨손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권서연은 가쁜 숨 한 번 내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등산복에 묻은 흙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낼 뿐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황칠성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100kg이 넘어 보이는 거구가 종이장처럼 끌려왔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지휘관의 냉정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 기능이 탑재된 군용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가 누른 단축 번호는 112나 119가 아니었다. 나다. 수도방위 사령관이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현 시간부로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 특임대 출동시켜라. 위치는 관악산 연주대 2km 전방. 민간인 복장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원 6명. 공무집행 방해 및 현역 군인 본인에 대한 위협 행위. 전원 체포한다. 헬기 띄워. 15분 내로 도착하도록. 그녀의 명령은 거침없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공포와 고통으로 사색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황칠성과 눈을 맞췄다.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치워야지. 그녀의 눈빛 속에서 황칠성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살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과 훈련을 통해 생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장군의 기백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관악산 연주대 아래 쉼터는 거대한 진공관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6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마저 등산객들의 얼어붙은 숨소리 속에 묻혀버렸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인지하려 애썼지만 뇌가 그 처리를 거부하는 듯 했다. 한 여인. 그저 몸매가 좋고 당돌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신림동 뒷골목을 주름잡는 독사 황칠성을 포함한 장정 6을 단 1분 만에 폐기물처럼 쌓아버렸다. 권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산보를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방금 극한의 격투를 벌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황칠성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황칠성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끔찍한 고통이 턱과 뒤통수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턱뼈가 부러진 것인지 입을 제대로 다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마지막 광경, 여자의 손바닥이 자신의 턱을 향해 밀려 들어오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여자에게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하고. 그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권서연의 등산화 앞굽이 그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거대한 힘은 아니었지만 황칠성은 마치 수백 근의 바위에 짓눌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수도방위 사령관이다. 그녀가 통화했던 그 목소리, 그 단어들이 황칠성의 뇌리를 스쳤다. 수도, 방위, 사령관. 황칠성은 신림동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가 아는 높은 사람이란 기껏해야 경찰서장, 구청장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였다. 하지만 사령관이라는 단어, 그것도 서울 전체를 관할한다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이라는 직함은 그가 평생 마주칠 일 없는 텔레비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안드로메다의 이야기였다. 거짓말이다. 저 여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나를 겁주려는 거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여자의 눈빛, 저 여자의 몸짓, 방금 자신을 쓰러뜨린 저 무자비하고 완벽한 기술. 저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진짜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무언가 공기를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거대해졌다. 두두두두두.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중저음. 그것은 등산객 구조를 위해 뜨는 소방 헬기의 가벼운 프로펠러 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의 포효와도 같은 육중한 기계음이었다. 등산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저게 뭐야? 헬기다. 헬기야. 관악산의 뾰족한 봉우리 너머로 검은 형체가 맹금처럼 솟아올랐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그것도 무장을 갖춘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 공중강습대의 기체였다. 헬기는 쉼터 상공에 도달하자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몸체를 선회시켰다. 착륙할 공간이 없자 헬기는 약 20m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콱! 헬기의 거대한 날개가 만들어내는 하강풍은 그야말로 폭풍이었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질 듯 휘어지고 바닥의 낙엽과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사방을 강타했다. 조폭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들, 비닐봉지, 휴지, 빈 막걸리병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등산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황칠성과 그의 부하들은 이 기상천외한 상황에 넋을 잃었다. 고통도 잊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불어닥치는 인공의 폭풍 앞에서 그저 납작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그 폭풍 속에서 오직 한 사람, 권서연만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과 등산복 자락이 깃발처럼 격렬하게 펄럭였지만 그녀 자신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등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헬기의 측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검은 밧줄 두 가닥이 허공에서부터 바닥으로 순식간에 떨어져 내렸다. 저거, 특수부대다. 누군가 외쳤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안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명의 대원이 밧줄을 타고 벼락같이 하강했다. 그들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단 몇 초 만에 지상에 발을 디뎠다. 그들의 등에는 검은색 기관단총이 매달려 있었고 허벅지에는 권총이 결속되어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그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된 특수임무대 SDT였다. 4명의 대원은 지상에 착지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은 쓰러진 조폭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제압 자세를 취했고 2명은 등산객들의 접근을 막으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단 하나의 소리도, 단 한마디의 잡담도 없었다. 오직 거친 헬기 소음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다. 곧이어 밧줄을 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내려왔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 달리 어깨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특임대 팀장이었다. 그는 헬멧 바이저를 올리고 권서연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헬기 소음을 뚫고 들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부동자세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령관님,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임대장 오진규 대위, 명령에 따라 출동했습니다. 사령관님,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황칠성의 귓전을 때렸다. 사령관, 진짜였어. 진짜. 수도방위 사령관. 황칠성의 눈앞이 하얘졌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하늘의 별 3개. 중장.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냥 등산객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조폭들 용어로 하늘을 건드린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성층권 너머의 우주를 건드린 셈이었다. 그의 옆에 쓰러져 있던 깍두기가 그 말을 알아듣고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팔이 부러진 깽깽이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금하고 말았다. 산을 더럽히던 악취에 지독한 오줌 지린내가 더해졌다. 권서연은 오진규 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았다. 오 대위, 수고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황칠성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관악산 군사보호구역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고 등산객들을 위협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현역 육군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위협 및 성적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폭행이 아니다. 군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이자 지휘 체계에 대한 능멸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전의 조항보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내 관할 부대 수방사 헌병단 본부로 즉시 압송해.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진규 대위가 손짓하자 특임대원들이 케이블 타이 결박 도구를 꺼내 들고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 으악. 황칠성이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지만 특임대원은 그의 부러진 턱을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그리고 오대위. 권서연이 헬기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말했다. 이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들. 저기 젖썩은 닭뼈부터 빈 술병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저들 손으로 직접 치우게 해. 여긴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의 영토다. 더럽힌 자들이 직접 정화해야지. 정화 작업이 끝난 후에 압송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원들은 총을 내리고 대신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결박된 조폭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자신들이 흩뿌려 놓은 쓰레기 앞에 밀쳐 놓았다. 주어. 특임대원의 낮은 명령. 황칠성과 그의 부하들은 울면서 혹은 기절한 채 끌려다니며 자신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쓰아리기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산을 호령하던 독사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그저 군홧발 아래 지식여진 벌레에 불과했다. 등산객들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난 듯 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권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깍두기 조판석이 쓰레기를 줍다가 떨어뜨린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돈다발 사이에서 손으로 그린 듯한 조잡한 약도 한 장이 팔랑이며 떨어졌다. 약도에는 관악산의 인적이 드문 한 계곡, 용천이라는 샘터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권서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음주 소란이 아니었다. 헬기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의식이 없는 깍두기 조판석과 팔이 부러진 깽깽이,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부하가 먼저 헬기로 이송되었다. 특임대원들은 그들을 화물짝처럼 싣고 2명의 감시 인력과 함께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는 다시 한번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남태령 방향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사라졌다. 쉼터에는 권서연과 오진규 대위, 2명의 특임대원,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무릎 꿇린 황칠성만이 남았다. 산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헬기가 떠난 자리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등산객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피했다. 군 헬기와 특수부대원 그리고 사령관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다. 권서연은 황칠성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방금 주운 돈 봉투와 조잡한 약도를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이건 그냥 놀러온 사람의 준비물이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황칠성에게는 그 어떤 고문보다 더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관악산은 서울 방어의 핵심 거점이다.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등산로 외에 이런 인적이 드문 샘터까지 약도를 그려가며 올 이유는 없지. 이 돈은 뭐고 목적이 뭐였나.
황칠성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부러진 턱의 고통보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그는 신림동의 독사였다. 그에게도 그만의 룰과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의 정점에는 자신에게 이 돈을 준 형님이 있었다. 오늘 자신이 이곳에서 벌인 난동은 사실 이 돈을 받고 시킨 임무였다. 관악산 연주대 근처에서 최대한 시끄럽게 놀아라.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못 가게 막아. 누가 시비 걸면 아주 작사를 내버려. 오늘 하루 그 일대 계곡은 우리가 써야 하니까. 그것이 그가 받은 지시였다. 황칠성은 그 형님이 오늘 용천 샘터 근처에서 무언가 더러운 일을 처리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아마도 불법 폐기물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일 터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이 별 세 개의 장군은 그 형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다. 황칠성의 머리가 미친 듯이 회전했다. 형님을 배신하면 자신은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장군의 말을 거역하면 그는 지금 당장 국가안보 위협 세력으로 분류되어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권서연은 그의 망설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적과 포로를 신문해 본 경험이 있었다. 상대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너를 돈으로 부린 자가 두려운가 보군.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를 이 자리에서 꺼내줄 수 없어. 그들은 내가 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를 제거하려 들 거다. 입을 막기 위해서. 넌 이제 그들에게도 짐이 됐어. 그녀의 말은 황칠성의 심장을 꿰뚫었다. 정확했다. 하지만 나는 권서연이 말을 이었다.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넌 지금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관악산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벌인 조폭으로 남느냐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간첩이나 테러 동조자로 기록되느냐는 지금 내 입에 달렸다. 간첩, 테러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칠성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냥. 부러진 턱 때문에 발음이 샜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냥 돈 받고 시끄럽게 하라고 해서. 등산객들 막으라고 해서. 누가? 권서연의 질문은 짧았다. 신대방 쪽. 마왕 형님. 아니, 마동철 회장입니다. 그분이 시켰습니다. 마왕 마동철. 신림과 신대방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의 실질적인 보스이자 지금은 청운 건설이라는 합법적인 간판을 내세운 기업가 행세를 하는 자였다. 권서연도 수도방 위사령관으로서 지역의 관리 대상 인물 리스트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그자가 왜 등산객을 막으라고 했지? 용천에서 뭘 하려고? 그것까진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물길을 써야 한다고. 황칠성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순간이었다. 조금 전 헬기로 이송되었던 깍두기 조판석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헬기에 타기 직전 극심한 공포와 통증 속에서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권서연과 황칠성이 나누는 대화를 얼핏 들었던 것이다. 용천 그리고 물길. 안 됩니다. 장군님. 조판석이 결박된 몸을 이끌고 특임대원의 재질을 뿌리치며 권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어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황칠성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형님, 용천 샘터물. 그거 우리 엄마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조판석의 절규에 황칠성의 유얼구리우 굳었다.
우리 엄마. 신림동 그 산 밑에 있는 관악 실버 요양원. 거기 계시단 말입니다. 제가 맨날 물 좋다고 그 산 물 떠다 드리고 거기 원장도 그게 자랑이라고 관악산 용천물 직수로 쓴다고 조판석은 말 그대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는 그저 돈을 받고 시끄럽게 떠들었을 뿐인데 그 더러운 물길이 자신의 어머니가 마실 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황칠성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마동철이 하려는 짓이 무엇이든 그것이 조판석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는 권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애원했다. 장군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왕, 그 새끼가 틀림없이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 새끼 전문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보스를 순식간에 팔아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권서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마동철의 청운 건설, 불법 산업 폐기물 처리, 그리고 그 처리 장소로 선택된 관악산에 숨겨진 샘터 용천. 하필이면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요양원. 그리고 자신들은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바람잡이 역할. 권서연은 즉시 오진규 대위에게 명령했다. 오 대위, 헌병단 화학대응팀 CRRT 전원 비상 소집. 수방사 직할 화학대 전부에 용천 샘터 위치 전송하고 즉시 출동시켜. 그리고 관악 실버 요양원 관할 구청과 수도 사업소에 연락해. 내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수도관 차단해. 비상급수차 지원해. 예, 알겠습니다. 오 대위가 즉각 무전기로 명령을 하달했다. 권서연은 다시 황칠성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황칠성, 내 놈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지금부터 내 놈이 직접 안내해. 마동철 그놈이 폐기물을 버리는 현장으로. 1분 1초가 급하다. 그녀는 울부짖는 조판석도 함께 일으켰다. 너도 와. 내 놈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내 놈이 저지른 죄를 내 놈이 직접 막아. 황칠성은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자신은 조폭으로서의 인생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그는 부러진 턱의 고통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약도에 표시된 용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관악산의 평화로운 등산은 이제 서울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로 변해 있었다. 관악산의 등산로는 평화로웠지만 그곳을 벗어난 숲속은 험준한 야생 그 자체였다. 지도에도 없는 짐승의 길을 따라 6명의 그림자가 폭풍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에는 권서연이 섰다. 그녀는 등산객의 여유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백호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발은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았지만 그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가파른 비탈과 덤불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의 바로 뒤를 황칠성과 조판석이 따랐다. 헉, 장군님, 조금만. 황칠성은 평생을 술과 유흥으로 보낸 몸이었다. 이런 급경사를 뛰어오르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없던 일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부러진 턱이 울려 머릿속까지 지끈거렸다. 닥치고 뛰어. 뒤에서 그들을 호위하며 따르던 오진규 대위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의 등을 밀었다. 하지만 조판석은 달랐다. 그는 결박된 손, 엉망이 된 몸으로도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권서연을 쫓았다. 엄마, 우리 엄마. 그의 입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그 말만이 반복되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머니를 독살할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의 육체적 고통을 마비시킨 듯 했다. 그는 넘어지면 무릎으로 기었고 손이 묶여 나무를 잡지 못하자 온몸으로 비탈을 굴러가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권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 나약함이 만들어내는 죄악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인간에게서 어떤 초인적인 힘을 끌어내는지도 알고 있었다. 황칠성은 자신의 부하 조판석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았다. 늘 자신의 뒤에서 형님, 형님 하며 술이나 따르던 어리숙하기만 하던 동생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다. 황칠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부러진 턱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발을 내디뎠다. 저기입니다. 저 코너만 돌면. 황칠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권서연이 손짓으로 대원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전방을 살폈다. 관악산 깊은 골짜기, 용천이라 불리는 맑은 샘터 주변은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맙소사. 오진규 대위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청운 건설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대형 탱크로리 트럭 한 대가 샘터 바로 위까지 아슬아슬하게 진입해 있었다. 트럭 뒤편에서는 굵은 호스가 연결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액체를 샘터의 원천에 쏟아붓고 있었다. 벌써 수백 리터는 좋게 흘러들어간 듯 맑아야 할 샘물은 역겨운 무지갯빛 기름띠와 거품으로 뒤덮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달콤하면서도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진동했다. 트럭 주변에는 안전모를 쓴 작업자 대여섯 명과 그들을 감시하는 듯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왕 마동철이었다. 그는 두툼한 시가를 입에 물고 더러운 폐수가 맑은 샘물을 오염시키는 광경을 마치 예술 작품 감상하듯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안에 전부 붓고 철수한다. 흔적 남기지 마. 흙으로 깨끗하게 덮어버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계곡에 울려 퍼졌다. 저 새끼. 조판석이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가 마동철을 향해 뛰쳐나가려던 순간 권서연의 강철 같은 손이 그의 어깨를 낚아채 뒤로 끌어당겼다. 지금 날뛰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증거도 사라진다. 저들은 이미 중범죄자들이다. 살인도 망설이지 않을 거다. 권서연의 눈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적은 최소 10명. 일부는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군은 자신을 포함해 단 5. 숫자로는 불리했다. 오대위. 넌 우측으로 우회해서 저 트럭 타이어부터 무력화시켜. 절대 저 차량이 도주하게 둬선 안 된다. 특임대원 둘은 좌측으로 침투, 저 감시조들을 제압한다. 나와. 그녀는 황칠성과 조판석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은 내 뒤를 따른다. 내가 마동철을 제압하는 동안 너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저 호스를 샘물에서 뽑아내.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명령이자 기회였다. 황칠성과 조판석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님. 아니 사령관님. 황칠성이 부러진 턱으로 힘겹게 말했다. 저 새끼. 마동철이 저한테 준 칼이 하나 있습니다. 트럭 의자에. 권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개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권서연과 대원들은 네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숲과 하나가 되어 소리 없이 적들의 배후로 스며들었다. 마동철은 시가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흡족해하고 있었다. 황칠성이 등산로에서 시선을 잘 끌어주고 있을 터였다.
이 독극물만 처리하면 그는 엄청난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깔끔하게 처리.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나타난 권서연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마동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뭐야? 저기다. 검은 양복들이 권총을 꺼내려던 순간 좌우에서 나타난 특임대원들의 진압봉이 그들의 팔과 머리를 강타했다. 몇 초 만에 상황은 제압되었다. 트럭. 권서연이 외쳤다. 트럭 운전사가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오진규 대위가 트럭의 거대한 바퀴를 향해 대검을 찔러 넣어 타이어를 찢어버린 후였다. 이 새끼들이. 작업복을 입은 인부 하나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황칠성과 조판석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 조판석은 공포를 잊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향해 몸을 날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그의 등을 강타했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작업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새끼가. 작업자가 조판석의 머리를 내려치려던 순간 황칠성이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황칠성은 어느새 트럭에서 꺼내온 자신의 칼을 쥐고 있었다. 내 동생. 그리고 내 고향 물을 더럽힌 값이다. 황칠성은 칼을 쓰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작업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독사의 싸움 방식이었다. 그만. 권서연의 차가운 한마디에 황칠성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호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황칠성과 조판석은 샘터로 달려갔다. 그들은 둘이 힘을 합쳐 펄펄 끓는 독극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호스를 붙잡았다. 시커먼 폐수가 그들의 얼굴과 몸을 뒤덮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스를 샘터 밖으로 끌어냈다. 으아! 마침내 호스가 샘물에서 뽑혀 나왔다. 독극물이 흙바닥을 오염시키며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생명의 원천인 샘물로 흘러들지는 않았다. 조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러운 폐수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다. 속죄의 눈물이었다. 황칠성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에 묻은 폐수와 피를 내려다보았다. 권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쓰러진 마동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놈은 오늘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것도 수백 명을. 마동철은 자신이 마주한 것이 별 3개의 장군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멀리서 두 번째 헬기 소리와 함께 화학대응팀의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거대한 정화 작업이 그리고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악산 용천 계곡은 거대한 야전 병원으로 변했다. 권서연의 비상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20여 분 만에 산 아래에서부터 쉴 새 없이 사이렌 소리가 중첩되며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소속의 기동 순찰대와 관악구청 환경 담당관들이었다. 그들은 등산로 입구부터 현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을 즉각 통제하고 민간인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곧이어 헬기 소음과는 또 다른 육중한 엔진 소리가 숲을 흔들었다. 수도방위사령부 직할 1호 학대응대대와 생방부대의 제독 트럭과 탐지 차량들이 험준한 비포장 임도를 뚫고 기적처럼 현장 근처까지 진입했다. 전 대원 즉시 4단계 방호 태세 돌입, 현장 오염 구역 설정, 화학대 대대장의 고함과 함께 은박지를 씌운 듯한 육중한 방호복을 입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용천 샘터를 중심으로 붉은색 통제선을 설치하고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해 대기 중에 유독 가스 농도와 토양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즉각 현장에서 이탈하셔야 합니다. 노출 위험이 너무 큽니다. 화학대 대대장이 권서연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외쳤다.
방금 전 쏟아진 폐수는 단순한 공장 폐수가 아니었다. 탐지기 수치가 이미 치명적 위험을 알리는 붉은 경고음을 내뿜고 있었다. 중금속은 물론 미상의 신경계 독성 물질까지 검출되고 있었다. 괜찮다. 권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염된 샘물, 그 검은 죽음의 물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대장은 상황 브리핑부터 해. 저 물길 지금 어디까지 갔나? 즉시 확인 중입니다. 하류 2km 지점에 관악 실버 요양원이 위치한 것을 확인. 현재 관악구청과 협조하여 요양원의 모든 직수관을 차단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미 일부 오염수가 지하 수맥을 타고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방사 의무대와 국군 수도병원 응급팀이 요양원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태를 전수 확인 중입니다. 그 말에 한쪽에서 헌병의 감시 아래 무릎 꿇고 있던 조판석이 땅을 치며 오열했다. 어머니. 으흐흐. 어머니. 그가 어머니를 부르짖는 소리는 화학 탐지기의 경고음보다 더 처절하게 계곡을 울렸다. 권서연은 그런 조판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진규 대위에게 고개를 돌렸다. 오 대위. 저 두 사람. 그녀가 황칠성과 조판석을 가리켰다. 방호복 입혀. 예. 사령관님. 오진규 대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들은 중범죄자였다. 저들이 싼똥이다. 저들 손으로 직접 치우게 해. 화학대 통제 하에 가장 위험한 제독 작업 일선에 투입시켜. 도주. 저 방호복 입고는 한 걸음도 못 뛴다. 그리고 저들에겐 속죄할 기회가 필요해. 권서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잠시 후 황칠성과 조판석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육중한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했다. 어설픈 그들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웃지 못했다. 주워. 담아. 화학대 병사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오염된 흙을 특수 처리된 자루에 담기 시작했다. 무거운 방호복 속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황칠성은 부러진 턱의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지만 옆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흙을 퍼담는 조판석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것은 처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행위였다. 권서연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특임대원들에게 완벽하게 결박되어 끌려온 마왕 마동철 앞에 섰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포하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내 놈 혼자 벌인 짓이 아니겠지. 권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마동철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기댈 언덕이 남아있다고 믿는 듯 했다. 신림동 조폭 따위가 권서연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구역이자 서울 시민의 허파인 관악산 심장부에 이렇게 대담하게 독국물을 쏟아부을 배짱은 없지. 내 뒤에 누가 있나? 말 안 할 건가? 권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좋다. 그럼 넌 오늘부로 간첩이 된다. 뭐? 무슨?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현 시간부로 이 사건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관악산은 유사시 서울 방어의 최후 보루다. 이곳의 수지를 오염시키고 군사작전 수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다. 넌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 최고재판부에 서게 될 거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8조 이적죄. 사형. 사형이라는 단어가 마동철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나 검사가 아님을, 농담 따위는 통하지 않는 진짜 군인임을 깨달았다. 그것만은 내가 살 길은 하나다. 청운 건설 마동철 사장이 아니라 간첩 마동철의 하수인으로 이용당한 피해자 황칠성이 오늘 모든 것을 자백했다.
권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을 기만하는 완벽한 전술이었다. 뭐? 황칠성. 그 개자식이. 마동철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이 믿었던 부하가 아니 자신의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생각하자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놈이 모든 걸 풀었어. 내가 받은 돈, 입금 내역, 만난 장소까지. 넌 이제 끝났어, 마동철. 하지만 내가 그 윗선을 분다면 적어도 이적죄는 면하게 해주지. 환경오염 사범으로 끝내주겠다. 물론 수십 년은 썼겠지만 사형보단 낫지. 마동철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황칠성의 배신 그리고 눈앞에 장군이 씌운 간첩이라는 덫. 그는 살아야 했다. 양 의원입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이름이 터져 나왔다. 누구? 국회의원. 양익준 의원입니다. 서울 관악을. 양익준.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권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나왔다. 거대한 검은 뿌리의 실체. 양익준. 관악구에서만 3선을 지낸 중진 국회의원이자 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소속 의원. 그는 평소 텔레비전에 나와 친환경 서울, 깨끗한 관악을 외치던 위선자였다. 양익준이 왜? 그자가 환노위 권한으로 경기도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 물량을 전부 처리하라고. 대신 관악산에 눈 감아 주겠다고. 뒷돈은 그자가 다 챙겼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마동철은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토해냈다. 특정 기업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막아 경쟁에서 탈락시키고 그 물량을 자신이 불법으로 처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으로 자신이 지역구로 있는 관악산을 내준 것이다. 권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증거는 제 청운건설 사무실, 여의도 더 헤리티지 빌딩 30층, 제 개인 금고에 차명 계좌 내역이랑 양 의원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 원본이 있습니다. 오대위. 들었나? 예, 똑똑히 들었습니다. 좋다. 마동철. 넌 내가 할 일을 했다. 권서연이 그를 놓아주었다. 마동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거렸다. 권서연은 즉시 사령부 직속 법무실장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국방부 검찰단과 중앙지검에 연락해. 현역 국회의원 양익준, 민간인 마동철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해 및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요청한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 즉시 여의도 더 헤리티지 30층 청운 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내 이름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진규 대위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직접 간다. 헌병 특임대 최정예로 이끌고 그 빌딩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해. 양익준이 손쓰기 전에 30분 내로 금고를 확보한다. 충성. 즉각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오진규 대위의 눈이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권서연의 군용 위성 전화가 다른 번호로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국방부 장관 비서실. 권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올 것이 왔다. 거대한 뿌리가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국방부 장관의 수석 비서관, 그녀와 같은 별 3개짜리 중장이었다. 권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에는 질책이 가득했다.
보고 라인 다 무시하고 지금 민간인들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건가? 지금 장관님 전화기가 불이 나고 있어. 당장 그 병력들 철수시키게. 권서연은 멀리 방호복을 입고 독극물에 오염된 흙을 퍼담는 황칠성과 조판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철수할 수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적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서울 시민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적이라니. 무슨 소린가? 상대는 민간인이야. 권 장군, 자네가 휴가 중에 벌인 개인적인 일탈에 왜 수방사 화학대와 헌병 특임대까지 동원하는 건가?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일세. 직권 남용이 아닙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입니다. 권서연의 목소리도 강경해졌다. 관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 군사 거점입니다. 이곳을 독극물로 오염시킨 행위는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도발이자 테러 행위입니다. 궤변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국회에서 양익준 의원이 직접 장관님께 전화를 걸어왔네. 군이 불법적으로 민간 기업을 사찰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난리야. 자네 지금 정치할 셈인가? 당장. 양익준. 권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바로 그자가 이 테러 행위의 주범입니다. 민간인 마동철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양익준은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산을 자신의 정치 자금을 위해 독극물 처리장으로 내주었습니다. 뭐라고? 비서관의 목소리가 순간 흔들렸다. 현역 국회의원이 주범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다. 증거 있나? 확보 중입니다. 지금 즉시 헌병 특임대를 여의도 청운 건설 본사로 보내 금고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장부와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안 돼. 비서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미쳤나 권 장군.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헌병 특임대를 보낸다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이 뭔지 알아? 수방사의 쿠데타 시도 군부의 민간인 탄압이야. 양익준이 그걸 노리는 걸세. 그자는 지금 자네를 덫으로 몰아넣고 있어. 당장 멈춰. 멈추면 증거는 사라집니다. 양익준이 이미 손을 썼을 겁니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할 일이야. 군이 아니란 말일세. 지금 당장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현장을 경찰에 인계하게. 이건 장관님의 명령이시네.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오진규 대위가 굳은 얼굴로 권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통화 내용을 들었다. 명령. 그것은 군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다. 사령관님. 오 대위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권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장관의 명령이다. 불복종은 항명이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수도방 위사령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양익준이라는 거대한 정치 권력은 국방부 장관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멈추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 양익준은 꼬리 마동철을 자르고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다. 오염된 관악산은 적당히 원인 불명으로 덮일 것이고 요양원의 노인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지도 모른다. 황칠성과 조판석의 속죄도 용기도 그저 범죄자들의 발악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가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 수백 가지 변수를 뚫고 단 하나의 퇴로를 찾아내던 백호의 눈빛이었다. 오대위. 예. 사령관님. 작전 변경한다. 지금부터 이 작전은 환경오염 사건이 아니다. 권서연은 마동철이 쏟아부은 독극물 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들어 올렸다.
화학대 보고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미등록된 신경계 작용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폐기물이 아니다.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제조된 화학 무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진규 대위의 눈이 커졌다. 따라서 본 사령관은 현 시간부로 수도권 통합 방위 사태 직전에 준 전시 상황을 선포한다. 적양익준, 마동철은 서울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 대규모 혼란을 야기하고 수도 방위 태세를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명백한 국가 전복 시도이자 테러 행위다. 그녀는 상급 부대의 명령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냈다. 환경오염은 경찰 소관이지만 화학무기 테러와 국가 전복 시도는 명백한 수도방 위사령부의 임무였다. 장관님의 명령은 환경오염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지 화학무기 테러범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다. 난 내 임무를 수행한다. 4. 사령관님. 오진규 대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지휘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오 대위. 헌병 특임대 전원에게 실탄 장전 허가한다. 적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저항 시 즉각 사살. 아니, 무력화해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권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된다면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진다. 자네들은 내 지시에 따른 피해자가 될 거다. 알겠나? 오진규 대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충성. 사령관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권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특임대를 이끌고 사라지는 오 대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이 아니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직통 번호였다. 군 통수권자의 최측근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정치판이 아닌 안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권서연 중장입니다. 안보실장님께 긴급 독대 보고 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화학 테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방호복을 입고 흙을 퍼내던 황칠성과 조판석은 멀리서 오가는 대화들을 어렴풋이 들었다. 장관 명령 항명. 형님, 저분, 괜찮으신 걸까요? 조판석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황칠성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방독면 안에서 흙을 담은 자루를 말없이 들어 올렸다. 그는 평생을 독사로 살았다. 강한 자에게 붙고 약한 자를 짓밟았다. 그가 본 강한 자들은 모두 양익준이나 마동철처럼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남을 희생시키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진짜 강한 자를 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판서가. 황칠성이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저분을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흙을 퍼내야 한다. 저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다. 황칠성은 더 이상 독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독을 마시는 한 마리 속죄하는 짐승이었다. 그 시간 여의도 더 헤리티지 빌딩 30층. 청운 건설 사무실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양익준 의원의 연락을 받은 마동철의 최측근들과 양 의원이 급한 보좌관들이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파쇄하고 하드 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해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빨리 태워. 하드 디스크는 전부 드릴로 뚫어버려. 그들이 금고를 열고 마지막 증거인 녹취 파일 원본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꽝! 30층의 강화 유리창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검은 섬광들이 창문을 깨고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임대원들이 헬기에서 투하된 로프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빌딩 내부로 진입한 것이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바닥에 엎드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가스가 사무실을 메웠다. 양 의원의 보좌관과 마동철의 부하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민간인들이었다. 그들은 압도적인 위압감과 전문적인 진압 작전 앞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진규 대위는 불타는 파쇄기에서 타다 만 서류 조각을 꺼내고 드릴 애뚫리기 직전에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그리고 마동철이 말했던 그림 뒤의 비밀 금고를 향해 달려갔다. 열어. 보좌관이 공포에 질려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양익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임무 완수. 오진규 대위가 무전기를 들었다. 사령관님. 뿌리를 확보했습니다. 오진규 대위의 무전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오 대위. 즉각 퇴출하라. 적의 반격이다. 권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찍고 들어왔다. 그녀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는 그 짧은 순간 국방부의 명령은 이미 경찰 시스템을 통해 하달되어 있었다. 양익준 의원이 군의 항명을 빌미로 이번에는 경찰력을 움직인 것이다. 더 헤리티지 빌딩 로비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버스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방패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경찰 병력이 쏟아져 나와 빌딩 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들 뒤로는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따랐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대는 즉각 불법 작전을 중지하고 투항하라. 귀관들은 현재 민간인 불법 사찰 및 감금 혐의로 체포될 것이다. 경찰 지휘관의 확성기 소리가 여의도 밤거리를 울렸다. 30층. 오진규 대위와 특임대원들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은 창문을 통해 로비에 진입하는 경찰들을 내려다보았다. 네. 대위님. 저 자식들. 특임대원 하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군인이 경찰에게 포위당하는 기괴한 상황이었다. 당황하지 마라. 오진규 대위가 외쳤다. 그의 손에는 뿌리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테러범의 증거를 확보했다.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 병력이 30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전 대원. 엘리베이터 홀을 막는다. 방어 대형. 하지만 절대 먼저 격발하지 마라. 그들은 적이 아니다. 방해물이다. 특임대원들은 신속하게 사무실 입구와 엘리베이터 홀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비무장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상대는 같은 공권력이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방패를 앞세운 경찰 기동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총 버려. 총 버리고 당장 투항해. 경찰 지휘관이 소리쳤다. 우리는 수도방위 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을 수행 중이다. 오진규 대위가 맞받아쳤다. 이 안에 국가 안보를 위협한 테러범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 물러서라. 헛소리 집어치워. 너희 사령관은 방금 명령 불복종으로 직위 해제됐어. 너희는 이제 항명 집단일 뿐이야. 그 말에 특임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령관이 직위 해제? 바로 그 순간 권서연의 목소리가 오 대위의 무전기뿐만 아니라 경찰 지휘관의 무전기에서도 동시에 울려 퍼졌다. 거짓 정보다. 권서연이었다. 그녀는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를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과 경찰청 지휘부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현장 지휘관에게 전한다.
나는 수도방위사령관 권서연 중장이다. 현 시간부로 통합방위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의 을종 사태에 준하는 통합방위작전을 발령한다. 경찰 지휘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통합방위 사태는 간첩, 테러 또는 중대한 안보 위협 시 군 지휘관이 지역의 모든 예비군, 민방위, 그리고 경찰력까지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였다. 현장 헌병특임대는 화학 테러범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주범 양익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 경찰력을 동원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테러 동조 행위다. 권서연의 목소리는 여의도 빌딩 30층을 넘어 서울시 전체의 지휘 통제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장 경찰 병력에 명령한다. 지금 즉시 총과 방패를 내리고 헌병특임대의 증거물 호송 작전을 지원하라. 이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통합방위법에 의거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 내 지휘권은 방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가를 받았다. 그녀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수를 더했다. 국가안보실장의 재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순간 현장의 경찰 지휘관이 감히 대통령실의 권위에 맞설 수는 없었다. 방패 내려. 경찰 지휘관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경찰 기동대의 방패가 힘없이 내려갔다. 오진규 대위와 특임대원들은 그들의 손에 들린 뿌리를 높이 치켜든 채 갈라진 경찰 병력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다. 그것은 승리였다. 총성 한 발 없는 가장 완벽한 승리. 같은 시각 관악산 용천 계곡. 모든 정화 작업이 밤을 새워 계속되고 있었다. 권서연은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방호 장비도 없이 차가운 산 공기를 맞으며 모든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곁으로 헌병의 부축을 받고 2명의 사내가 다가왔다. 방호복을 벗은 황칠성과 조판석이었다. 그들은 독극물에 찌든 흙을 수백 포대나 날랐다. 온몸이 땀과 흙, 그리고 정체모를 폐수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이상하게도 맑아져 있었다. 사령관님. 조판석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폐수로 더러워진 자신의 손으로 땅을 짚으며 울었다. 일어나. 권서연이 말했다. 저희,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황칠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독사의 교활함이 없었다. 그저 앞날이 막막한 한 인간의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살인 미수범이자 환경 테러범이었다.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다. 권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가 저지른 죄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권서연이 말을 이었다. 너희는 오늘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짊어져야 하지만 너희의 공은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재판에서 너희가 어떻게 속죄했는지, 어떻게 테러범을 잡는 데 기여했는지 내가 직접 증언대에 서겠다. 그녀는 조판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판석. 내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방금 전 의무대의 최종 보고를 받았다. 화학대의 신속한 조치와 상수도 차단으로 오염수는 요양원 직수관에 도달하기 직전에 멈췄다. 어르신들 전원 무사하시다. 조판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칠성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먹을 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남을 해치는 데만 썼던 이 주먹으로 그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지켰다. 사령관님, 평생 이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
권서연이 그들을 등지고 다시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 오늘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흙을 퍼내며 느꼈던 이 감정을 잊지 마라. 다시는 내 놈들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짓 따위는 하지 마라. 그게 너희가 내게 갚아야 할 빚이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관악산 너머로 서울의 첫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정화와 속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철의 여명이었다. 새벽의 빛은 가장 먼저 관악산 정상의 기상 관측소 철탑을 비추고 이내 어둠에 잠겨있던 용천 계곡의 참혹한 현장까지 스며들었다. 밤샘 작업으로 뜬 눈으로 지센 화학대 장병들의 방호복 위로 여명의 푸른 빛이 반사되었다. 계곡은 더 이상 조용한 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였고 동시에 거대한 수술실이었다. 권서연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제독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서서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서슬 퍼런 기백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화학대 장병들은 오염된 토양을 한 사판 사퍼내어 특수 밀봉 자루에 담았다. 공병대는 오염수가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 둑을 쌓고 샘물의 물기를 강제로 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의무대 텐트에서는 폐수에 노출된 황칠성과 조판석이 정밀 제독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모든 긴장이 풀린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밤의 마지막 어둠을 찢고 세 번째 헬기 소리가 다가왔다. 관악산 상공을 뒤덮은 것은 이번에도 수리온 헬기였지만 그 기체에는 수도방 위사령부의 방패 마크가 아닌 국방부 직할 부대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헬기는 권서연이 서 있는 바위 근처 공터에 거칠게 착륙했다. 먼지 바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헬기에서 내린 인물은 전투복이 아닌 별 3개가 빛나는 정복 차림의 국방부 장관 수석 비서관, 그녀에게 항명이라 소리쳤던 바로 그 중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국방부 감찰실 소속의 헌병 장교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따랐다. 권서연 중장. 비서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권서연에게 다가와 감히 그녀의 군복깃을 움켜쥐려다 멈칫했다. 그대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는가? 군 통수 체계 전체를 뒤흔들었어. 장관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통합방위법을 빌미로 대통령실까지 기망했네. 그대의 그 오만함이 그대의 군 생활을, 아니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끝장냈어.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의 모든 작업이 순간 정지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인 채 별셋과 별셋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권서연은 비서관의 불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염된 계곡을 가리켰다. 명예라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것이 저의 명예입니다. 저 검은 물을 막아낸 것이 저의 오만함이 아니라 저의 임무였습니다. 비서관님, 궤변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헬기에서 내린 오진규 대위가 방탄 케이스를 들고 달려왔다. 그는 권서연의 앞에 서서 비서관을 향해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특임대장 오진규 대위. 사령관님의 명령에 따라 테러범 양익준과 마동철의 범죄 증거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오진규 대위는 권서연의 허락을 받아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외장 하드디스크가 마치 악마의 심장처럼 놓여 있었다. 이 안에 권서연이 비서관을 향해 말했다.
국회의원 양익준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이 나라의 환경법을 유린하고 기업들과 결탁하여 독극물을 이 땅에 쏟아부었는지 그 모든 장부와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젯밤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떻게 국방부와 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정황 또한 들어 있습니다. 비서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항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경오염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화학 테러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이 증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제가 어젯밤 멈췄다면 이 증거는 사라졌을 것이고 비서관님과 장관님께서는 군의 무능이 아니라 군의 공모라는 더 끔찍한 오명과 싸우셔야 했을 겁니다. 권서연은 케이스를 닫았다. 이제 감찰하시겠습니까? 저를 체포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증거물부터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십시오. 그것이 비서관님께서 지금 하셔야 할 진짜 임무입니다. 비서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권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고집센 여장군이 아니라 거대한 산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뒤에 선 감찰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증거물을 인계받는다. 그것은 그의 패배 선언이자 권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정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주재한 긴급 브리핑.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개된 관악산 화학 테러의 실체.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었다. 양익준은 환노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가를 고의로 지연시켜 도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전부 마동철의 청운 건설이 불법으로 처리하도록 알선했다. 그 대가로 그가 받은 돈은 수백억에 달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마동철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관악산, 그거 어차피 다 군사 땅이야. 민간인들 좀 마신다고 안 죽어. 설사 죽는다 해도 그거 원인 밝히는 데만 몇 년 걸려. 그때쯤이면 우린 다 잊었어. 쫄지 말고 부어. 내 지역구는 내가 책임져.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향해 마셔도 안 죽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정치인이 아니었다. 국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양익준에게 등을 돌렸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분노 앞에서 종이장에 불과했다. 긴급 본회의가 소집되었고 양익준 의원 체포 동의안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양익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는 텔레비전을 향해 이것이 군부의 정치 공작이자 권서연 중장의 쿠데타라고 외쳐댔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찰 특공대였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양복 상의가 찢어진 채 질질 끌려나갔다. 깨끗한 관악을 외치던 그의 위선적인 얼굴은 공포와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동철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청운 건설은 공중 분해되었고 그의 모든 자산은 관악산 정화 작업 비용으로 동결되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법정은 그날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 재판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합동재판부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익준과 마동철은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증인석에 황칠성과 조판석이 섰다.
그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과거 신림동을 어슬렁거리던 독사와 깍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짧게 깎은 머리, 겁에 질렸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왕 형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조판석이 증언대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그 물을 마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검사가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 미수 공범으로 몰아세우며 사형을 구형하려던 순간이었다. 증인 신청합니다. 법정의 뒷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별셋 육군 중장 권서연. 그녀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으로 법정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 황칠성, 조판석. 두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사회의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황칠성과 조판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피고인 조판석이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독극물이 쏟아지는 호스를 향해 몸을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황칠성이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부러진 턱의 고통을 참고 쇠 파이프를 든 괴한과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밤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독극물에 오염된 흙을 퍼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위해 행한 속죄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결정적인 증언과 현장 안내가 없었다면 저희는 주범 마동철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며 핵심 증거인 폐수 샘플을 확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변호사의 변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는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여준 용기와 속죄의 노력 또한 이 법정이 반드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회의 일원으로 숨 쉴 기회를 주시길 수도방 위사령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권서연은 경례를 붙이고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황칠성은 자신의 팔뚝으로 눈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을 독사로 살아온 그의 심장이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최종 판결의 날. 주범 양익준에게는 국가안보위험 및 이적 행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마동철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황칠성과 조판석. 재판부는 권서연 중장의 증언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결정적 제보와 적극적 범죄 진압 기여 그리고 진심 어린 속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중형을 면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관악산은 기적처럼 다시 푸르러졌다. 수만 명의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오염되었던 용천 계곡의 흙은 전부 새로운 흙으로 교체되었고 샘물은 다시 맑은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그날의 소동을 잊은 채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권서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항명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그녀의 강철 같은 결단을 높이 샀다. 그녀는 감봉 3개월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대통령으로부터 그 누구도 모르는 무공 훈장을 비밀리에 수여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가장 강철 같은 수도방 위사령관이었다. 초봄의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권서연은 다시 모든 계급장을 떼고 평범한 등산복 차림으로 관악산을 찾았다. 그녀가 용천 계곡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익숙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두 남자를 마주쳤다. 황칠성과 조판석이었다. 그들은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여 지금은 관악산 환경정화관리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돕고 쓰레기를 주우며 자신들이 더럽혔던 산에 매일같이 속죄하고 있었다. 조판석이 먼저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황칠성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등 뒤로 감추었다. 권서연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 옆을 지나쳐 산을 오르려 했다. 그때 황칠성이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사령관님. 권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황칠성과 조판석은 마치 신병처럼 온몸에 힘이 들어간 가장 뻣뻣하고 어설픈 자세로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황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권서연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에 아주 옅은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산이 다시 숨을 쉬는군.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황칠성과 조판석은 그녀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관악산 정상. 울산 바위가 아닌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연주대에 선 권서연은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지켜낸 도시, 그녀가 지켜낸 산,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강철의 여명은 그렇게 또 다른 하루를 묵묵히 밝히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